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볼턴의 회고록 여러 보도들이 나왔죠. 네, 뭐 한국 물론이고요,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 이목이 많이 쏠린 게 사실입니다. 국제 정치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인 미국 대통령의 지근글에서 보좌했던 사람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목적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뭐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고요. 출판사로부터 선인세로만 2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4억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돈방석에 앉을 수 있는 건 분명한데. 뭐 일단 내용의 진실성을 떠나서 그 이전에 고위직을 수행하면서 얻은 고급 정보를 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돈을 번다는 게 과연 공직자 율상 적절한가 이런 비판도 있고요. 부적절하죠. 네. 그리고 내용의 이제 정확성 얘기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다툼이 앞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또 이 국가 기밀을 누설했다는 형사 사건도 비화될 수도 있고요. 이미 미국 정부가 소송을 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소송에서 진다면 그 형사 입건이 된다면은 회고록 판매 수익금을 전부 몰수당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유사한 사건이 2012년에 있었는데요. 당시 해군 내비실 출신의 매트 비소네트라고 하는 인물이 빈 라덴의 암살 과정을 담은 No Easy Day, 그러니까는 쉽지 않은 날이라는 책을 출판을 했는데 68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83억 원을 벌었습니다. 책 하나로? 네. 와. 그야말로 책 하나로 돈방석에 앉은 셈인데 그때도 지금처럼 미국 정부가 우선 처음에는 이 책이 국가 기밀을 담고 있기 때문에 출판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했다가 실패를 했어요, 정부가. 그러면서 그다음에는 기밀 유출 혐의로 기소를 했죠. 결국은 책 저자가 이 형사 처벌을 받는 대신에 이 수익금, 영화 저작권, 강연료 이 모든 수익금을 미국 정부에 내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과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하자면은 미국 정부가 비슷한 절차에 지금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지금 미국에서도 관심이 계속 유지가 돼요. 어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론 미국에서도 관심을 끌었는데요. 조금씩 잦아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시장에 나왔을 때 관심을 끌었다가 이 하자가 있는 물건이다라는 걸 알았을 때 이제 반응이랄까. 그러니까 22일자 미국의 이 보수 이념에 근거한 격월간지인데요. 시사 학술지입니다. National Interest라고 하는 지에 미국 디펜스 프라이어리티스의 선임 연구원이죠. 다니엘 드 파트리스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기고문이 있었습니다. 드 파트리스 연구원은 볼턴 보좌관이 근본적으로 외교라는 전체적인 개념을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단언을 하고 있는데요. 말하자면은 이런 겁니다. 북한 관리들은 모두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합리적 대화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모든 걸 출발한다는 것이죠. 볼턴의 대북 외교 구상은 김정은 정권이 리비아의 카다피처럼 핵무기를 전부 포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백악관이 군대를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드 패트리스 연구원은 냉정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비핵화라는 것은 현실적 목표라기보다는 슬로건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일단 제쳐놓고 볼턴 전 보좌관의 대안은 더 나쁜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은 볼턴 보좌관으로부터 뭘 기대했던가라는 질문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해야 될 질문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말했습니다. 볼턴을 보좌관으로 임명한 책임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뉴욕 타임스 같은 경우도 관련 비슷한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 뭐 잘 알려진 대로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신문이죠. 뉴욕타임스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로운 비판을 하는 대표적인 신문입니다. 이 신문은 22일자 보도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 전 유엔 대사를 2018년도 발탁할 당시에 누구를 받아들이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초강경파를 스스로 기용한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극단적 제재를 통해서 북한과 이란을 벼랑 밖으로 내몰고 핵시설을 공격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조언을 했던 인물이 바로 볼턴 보좌관이라는 점에서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라면 그 실험은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채용한 것도 잘못이고 결국은 그 잘못의 연장선상으로 이런 책까지 나와서 트럼프는 또 자기 잘못을 또 지적당하고 있고 그렇죠.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볼턴 보좌관의 비판에 대해서는 좀 선을 그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 직무 능력이 의심이 된다 하더라도 이 볼턴 보좌관의 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 이 신문은 볼턴 전 보좌관에 따르면 강인해 보이길 바라지만은 매일같이 마음을 바꾸는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라는 건데
북한의 핵 포기 그리고 이란의 핵무기 생산 저지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놓고 미국의 외교 정책 참모들 간의 갈등이 빚어지면서 문제는 결국 더 악화됐을 뿐이다. 이렇게 이 신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볼턴 전 보좌관은 비록 자신의 책에서 시인은 하지 않았지만 15년 전 조지 W 부시 정부 내부에서 불거진 다툼을 트럼프 행정부와 또다시 재현시킨 셈이다. 이렇게 이 신문이 지적을 했습니다. 15년 전에 부시 정권에서도 그런 다툼이 있었나요? 네, 그랬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겁니다. 미국 보수 세력 안에 소위 우리가 네오콘이라고 부르는 그 극단적인 우익 세력들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외교 안보학 분야에서 그 현실주의다, 리얼리즘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네오콘보다 더 역사가 오래됐죠. 그러니까 공화당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부류의 보수가 대립하고 있는데 부시 행정부 내부에서도 이런 두 세력 간의 다툼이 있었고 역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있는데 거기다가 그러니까 볼턴 전 보좌관 대표적인 네오콘 주자는 확실하죠.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볼턴의 개인적 개성까지 더 이제 플러스되면서 그러니까 늘 참모들 간의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 언론에서도 보도가 이게 된 일이죠.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이 아주 육두 문자를 써서 면전에서 욕을 할 정도로 예. 내부 갈등이 심했다는 겁니다. 그런 내부 갈등의 맥락 위에서 볼턴의 회고록이 나왔다. 그렇죠. 예. 그것을 감안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제 그 내용의 사실관계를 놓고 앞으로 뭐 다양한 연구가 뭐 진행이 되겠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인 뉴욕타임스마저 이번 볼턴 회고록에 대해서 이 신문은 객관적 목격자로 보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기사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일부 언론은 왜 그렇게 볼턴의 책을 적극적으로 인용을 하죠? 그렇죠.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예. 정작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거론되는 모든 사건들은 그 볼턴 전 보좌관의 프리즘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고 예. 그 프리즘은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 그다음에 핵 동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전술이 아닌 치명적인 리스크로 간주를 하고 있는 프리즘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다양한 선택 안에서 정책적 결정을 하는 일반적인 외교안보 정책이 아닌 유일한 답을 정해놓고 그 길로 가야만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편향된 이데올로그의 고집이라는 거죠. 뉴욕타임스의 보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데올로그의 고집이 올바른 길이라는 식으로 우리 언론 일부 언론이 보도한다. 그렇죠. 답답하네요. 자, 지금 한일 간 그 무역 갈등, 경제 갈등 벌어진 지가 1년 돼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 내부에서 정작 일본 기업이 더 타격을 받았다 이런 보도가 나온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도쿄 신문인데요. 23일자 보도입니다. 타격은 일본 기업에라는 제목의 보도였는데요. 이 신문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내려져서 1년이 지금 다 돼가는데 오히려 일본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한국 내부에서 처음에는 공급 불확실성이 높아져서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업계 세계 최대인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생산에 한국 내부에서 지장이 생기지 않았다. 그죠.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신문은 오히려 그 사이에 한국 기업들이 수출 규제 강화에 대응을 해서 부품, 소재 등의 일본 의존도를 줄이고 주요 그 세 가지 품목 그거는 물론이고 그 밖에 다른 소재까지 일본 외의 국가들로부터 공급받는 사례가 나오는 등 예. 수출 규제가 역으로 일본 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역효과가 컸다. 그렇죠. 그래서 이 소득이 없는 게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역효과라는 건데.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그 수출 규제 강화를 계기로 해서 한국의 반일 정서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 거. 예. 지금 일본 제품에 대한 그 불매 운동이 일어나서 아직까지 장기화되고 있는 거. 이걸 계속 그 신문에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닛산 자동차라든가 그 유니클로 계열 회사라고 하는데 GU라고 하는 회사 옷 아마 관련된 회사인 모양인데 이 회사들이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네. 이렇게 이 신문이 지적을 하면서 일본 정부 대응에서 가장 문제는 수출 관리를 강화한 배경에 징용 피해자 소송이 있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무역 문제를 역사 문제와 결부시킨 일본 정부의 실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한국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려고 하는 그 일본 정부의 의도를 이해할 수는 있지만 경제에 급소를 찌르는 방식이 과연 일본으로서 옳은 방법이었는지 의문이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뭐 한일 간 협상 여지를 아예 없애버리고 급소를 찌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오히려 한국의 근본적 대응을 하게 만들었다. 맞습니다. 일본의 전략적 실수였다 이런 건데 그 도쿄 신문이요. 그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비판을 가한 것은 오래 전부터 계속돼 왔었습니다. 최근에는 이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가 출구 전략까지 일려주는 그런 조언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예. 지난 4일이었는데요. 이 신문은 지난 4일자 사설에서 이게 그러니까 대한 수출 규제, 한국을 향한 수출 규제 재검토 기회를 살려라 이런 내용의 사설이었습니다. 뭐냐면은 재난으로 그 경제의 세계적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역 제한은 피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예. 지금이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재검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명분이 된다는 건데 그러면서 이 신문은 역사 문제의 경제를 엮은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일본 내부에서도 강한 비판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특히 한국 정부가 WTO 제소 방침을 정하기에 앞서서 전략물자 수출 관리와 관련한 일본 측이 지적한 사항이 개선됐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일본은 여기에 대해서 화답을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인데 그러니까는 이런 거죠. 일본 정부가 판단을 하기에 문제가 사라졌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부분적으로라도 규제 해제를 진행해서 한일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삼아야 된다. 이렇게 충고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결국 뭐 일본 정부가 다시 한번 전략적 실수를 한 거죠. 이미 한국은 WTO에 제소를 했고 일본 정부가 이어서 이제 그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을 하자 요구를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도쿄신문의 조언을 일본 정부가 받아들일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 네. 자, 또 다른 소식 하나 볼까요? 최근에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3개월 만에 대선 캠페인 유세 재개를 했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러면서 이제 들려온 소식 하나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100만 명이 이 대회에 참가 신청을 했다.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정작 현장에 온 건 7천 명도 안 됐다. 그랬죠. 우리나라에 보도됐었죠. 한마디로 말해서 흥행 대실패다. 그러니까 예. 대참사가 벌어진 건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참석하겠다고 신청을 해놓고 오지 않았던 그러니까 이른바 노쇼 현상이 벌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근데 그렇다면 누가 왜 그랬을까? 음. 근데 많은 외신들이 미국 언론들도 포함을 해서 K-팝 팬들이 그 배우다 이렇게 지목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확인된 바는 아니죠. 그런데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대표적 보도 좀 소개해 보세요.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또 이번에 다시 보도를 했거든요. 예. 왜 K-팝 열성 팬들이 정치적 행동주의로 향하나 하는 제목의 보도였습니다. 근데 흔히 우리가 이런 보도가 나오면은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국민들 같은 경우에 자기 검열을 해야 할까요? 갑자기 움츠러드는 괜히 K-팝이 여기 연루돼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요새는. 예. 네. 예. 좋은 일을 잘하고 있네. 근데 예. 진짜 맞나? 이런 거죠, 지금. 그런 쪽으로. 예. 그래서 이제 그 관련 사실관계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이 신문은 인터넷상에서 K-팝 팬들의 조직력은 오랫동안 전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조직적인 단체 활동을 통해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이 트렌드를 장악해서 그 음반 차트를 선도하고 또 콘서트 티켓이 매진되도록 한다면서 맞아요. 이런 디지털 전사들의 느슨한 집단은 미국 정치라는 새로운 영역에서 자신들의 영향을 발휘하고자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K-팝 문화를 연구하는 그 인디애나 대학교의 시더버우 세지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예. 인터뷰를 했어요. 이분에 따르면은 이러한 K-팝 팬들은 외국인이 아니라 미국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그렇게 전하면서 세지 교수에 따르면은요. 그러면 이들이 누구냐? 미국인 K-팝 팬들이 누구냐면은 사회적으로는 진보적이고 열린 태도를 지녔으며 온라인 플랫폼 활용에 매우 능숙한 젊은이들이다. 예. 이들이 정치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놀랍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대중문화 상품 관심사를 따르기 위해서 기꺼이 새로운 문화에 대해서 배울 마음이 있는 젊은이들이다. 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얼마 전에 기억하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 기생충 영화에 대해서 그거 볼 거 없다.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런 게 진짜 영화다. 예.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또 박수를 친 미국인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미국인들, 그러니까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런 게 진짜 영화다라고 박수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과는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케이팝 팬이다. 예. 그래서 이 미국 문화계의 보수와 진보의 한 축을 이들 케이팝 팬들이 차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자랑스럽네요. 그러네요. 네.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이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